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0페이지 권리의 변동 원인입니다. 1번에 가지고 법률 요건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법률 사실이 나오고 3번에서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죠. 시험 문제는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이 건물을 등기하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라는 승낙이라는 뭘 했냐면 의사를 표시하면 이제 갑과 을은 결국은 매매라는 뭘 체결한 거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또 갑은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을에게 뭘 해주냐면 이전 등기를 해준다. 재산권을 이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례가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 민법의 전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와, 민법 더럽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맨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하고 민법 총칙을 할 때 뭘 주로 많이 하냐면 요 의사표시라는 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이러다 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끝나요. 그리고 이제 물권법 가가지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은 등기다, 이전 등기다, 소유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하면 이제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약법 가가지고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뭐 매매다, 임대차다 이런 거 하게 되면 결국은 계약법까지 끝나게 되고 민법이 전체가 끝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번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결국 한 번의 거래를 끝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민법 책의 앞부만 본 거는 일부밖에 안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법은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또 이런 일도 겪으세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민법책 반은 봤으니까 한 50점은 나오겠지 해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뭐 20점, 17.5 뭐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민법을 반을 봤다는 것은 결국은 한 번도 아직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리고 뭐죠? 반복하고 다 보고 반복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고요. 어디 한 부분을 집중한다 그래서 민법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거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민법은 이제 저번 강의 시작해서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느냐.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구성분자가 있죠.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승낙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구성분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를 우리가 뭐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 사실이 뭐냐?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요.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자세히 공부해야 되고요. 시작하는 마당에는 무엇부터 하는 거죠? 요 법률 사실을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우측에 보시면 법률 사실에 뭐가 나와요? 분류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지우고 요 법률 사실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교재는 될 수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들을 많이 들어놓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는 얘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 깨알같이 올려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을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쉬운 것도 먼저 볼게요. 먼저 뭘 볼 거냐면 사건을 볼 건데 33페이지에 오셔서 위에 보시면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용태와 사건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껴들 수 있는 거, 개입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건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 사건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르다는 점이죠. 왜냐면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맨 나오는 게 뭐예요? 뭐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였네, 뭐 불을 질렀네, 또는 뭐 러시아 대사를 뭐 터키 경찰이 총으로 쏴 죽였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됐기 때문에 뭐로 평가되냐면 용태로 평가되고요. 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건은 뭐가 있느냐? 첫째, 시간의 경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소멸시효다, 취득시효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뭐 이기분의 월세를 안 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시간의 경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뭐가 되는 거죠?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연현상도 뭐죠? 사건이겠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로 평가됩니까? 사건으로 평가되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건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죽죠. 이건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생사는 뭐가 되냐면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이게 또 개념이 되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부당이득이란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한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생긴 이득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원인 없이 생겼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되지 않는 뭐라요?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다음 다시 이제 용태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는데요. 이 용태를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무슨 말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말이고요. 내부적 용태. 무슨 말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법적 개념을 알 수 있는데 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행위라고 한다. 내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재는 이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의사적 용태, 관념된 용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누는 것을 안 나누면 교재가 틀렸다라고 우기 싫을까 봐 나눠놨을 뿐 수험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재 3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왼쪽 하단에 그죠?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용어 정리하자고요. 선의, 악입니다.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악의는 알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고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면 나쁜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나와 있던데 아닙니다. 그죠? 법적으로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요. 악의는 뭐라고요? 알고 있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 다음 이 외부적 용태 행위를 다시 둘로 나뉘어요. 적법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위법행위로 나뉘는데 위법행위는 우리 민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위법행위예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불법행위는 뭐냐면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개념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위법행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흔히 이런 걸 구별해 쓰거든요. 어떨 때는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손해보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손해배상과 손해보상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법조는 이렇게 따집니다.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고 하고요. 위법하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람을 쳤어요.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저의 행위는 뭐가 돼요? 불법행위고 따라서 저는 위법한 자이므로 제가 해주는 것은 뭐예요? 손해배상인 거죠. 근데 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돈을 누가 주게 되냐면요. 보험회사가 주게 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아무 짓 안 했잖아요. 따라서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은 위법한 자가 아니라 적법한 사람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손해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수용을 당했습니다. 수용배상금이라고 할까요? 수용보상금이라고 할까요? 예, 수용보상금이죠. 왜냐하면 수용은 수용법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법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느냐 이걸 아주 잘 내게 되는데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 것은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법행위가 두 가지밖에 없죠.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둘 다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죠?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행위입니다. 이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나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민법 전체 기초이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민법 총칙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요. 법에 적합한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는데 적법행위는 다시 법률행위와 뭐로 나뉩니까? 준법률이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예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뭘 이해해야 됩니까? 의사표시란 말이 뭔지 알죠? 의사표시가 뭐냐면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는 뭐냐면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법률행위고 요게 없으면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다. 그죠? 그럼 이제 의사표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쁘시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요거는 의사표시입니다. 날씨가 참 춥군요. 요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건 의사표시예요. 감 잡히시나요?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죠. 감 잡히셨죠? 다시 말하면 이쁩니다라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결혼합시다라는 말은 제가 뭘 원하고 있죠?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그건 뭐예요? 의사표시고 날씨가 참 춥다는 말 속에는 원하는 바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뭘 원하고 있죠? 커피를 먹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집이 참 멋있다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제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집 사기를 원하고 있죠. 따라서 그건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감 잡히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게. 제가요, 커피 한 잔 먹자 그랬어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 먹죠.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둘이 뭐예요? 결혼하죠. 집 팔래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럼 뭐예요? 집 사잖아요. 그럼 결국은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고 집 사기를 원하면 집을 산다는 말은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예요? 결혼하고 커피 먹기를 원하면 뭐죠? 커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뭐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준법률입니다.
준법률은 뭐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예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준법률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요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준법률이 뭔가요? 의사 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뭐라 그래요?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 시험 문제 낼 때는 보통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내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준법률이 뭐가 있느냐? 교재 잠깐 보시면 31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A 표현해가지고 1 의사의 통지 밑에 2번 관념의 통지 넘기시면 3번 감정의 표시 그 다음에 B 비표현행에서 사실행위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세히 분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의사의 통지는 뭐죠? 준법률행위다. 그죠? 원래 개념은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다만 이 개념적으로 이것이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외우자고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최고가 무슨 말이죠? 독촉입니다. 촉구.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전화 와서 야 임마 빨리 갚아. 이게 뭐예요? 최고예요.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이게 뭐냐면 그냥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의 통지.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 대리권 수요의 통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친구 개똥이한테 대리권을 주고요. 상대방이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사기로 한 사람이 개똥이가 갈 텐데 그 친구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거든요.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분 더럽다, 기분 좋다 이런 것은 감정의 표시인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감정의 표시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없고요. 그냥 감정의 표시는 뭐죠?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표현행위에서 사실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사실행위라는 말의 개념은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요.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만 복잡할 뿐 별 정보를 안 주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가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하면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행위의 대부분은 다 뭐가 되냐면 사실행위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저 이빨을 닦는 것은 저의 정신장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뭐요? 용태고. 물론 뭐죠? 행위죠. 물론 이빨 닦는 행위가 뭐 하진 않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뭐요? 적법한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 뭐는 안 들어있습니까? 의사표시는 안 들어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준법률행위고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밥을 먹는다, 공부를 한다, 영화를 본다, 축구를 한다,
방구를 낀다, 콧밥을 반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버려요? 사실행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얘도 지금 제가 적어드린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공부하는 방법은 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나눠지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33페이지의 대표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33페이지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자, 보세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뭐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만들어지는데 그 계약은 뭐죠? 대표적인 법률 요건이죠. 이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어디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법률 사실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죠? 내부적 형태가 되는 거죠.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죠? 시간의 경과였죠. 4번 무권 대리행위의 취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채권은 의사의 통지다. 채권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죠. 답은 5번인데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당시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분이 계세요. 와, 552조 나 뭔지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나오니까 아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민법 몇 조에 무엇이 있는지는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민법 몇 조가 무슨 내용인지는 암기하거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 조가 뭐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똥을뱅이 한번 쳐볼까요? 최고에다가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그러면 연결해 보면 최고의 효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줄이면. 자, 그럼 보자고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최고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5번이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자, 5번 문제인데, 5번이 답인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 시험장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 대 똥을뱅이 치고, 효과에 똥을 치고, 이건 상에 따라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언어는 후치어라 그래가지고, 항상 결론이 뭐예요? 뒤에 붙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결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법률행위밖에 없잖아요. 계약과 단독행위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뭐이면 명백합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5번을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